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의 마지막 독서 영역 같이 진행해 볼게요. 저도 틀린 주제에 무슨 해설이냐 싶지만 우린 모두 사실 이렇게 했어야 했다 라는 걸 주제로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도 이런 포지션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나 있는 세트 있죠? 6월부터 9월, 그리고 예비평가도 이렇게 나왔고, 수능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의 행동 패턴은 정해놨나요? 간단하지만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요렇게. 가 지문 먼저 읽고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 풀 거예요. 나 지문 읽고요. 나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와 나가 합쳐지는 문제 나중에 풀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좀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이렇게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봐봐요. 가 지문 읽고 가 문제 풀 땐 괜찮아요. 근데 나 지문 읽고 나 문제를 풀던 순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가가 소환돼야 돼요. 뭐의 문제? 기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와 나 지문이 묶여있는 이런 세트에선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면 필연적인 메모인 거예요. 물론 메모로 강조하면 뭐 싫어할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지문 읽으면서부터 이미 메모는 들어갔어야 했다. 그리고 가지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멈추면 될까요? 유형 똑같죠? 9월에는 여기에 형식론이라는 네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읽고 문제 풀어서 기준 잡아서 가서 문제 풀고 돌아와서 이제 가지문 나머지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도 메모하면서 읽고 또 나 문제 풀고 나중에 메모한 내용 종합해서 문제 다 풀고 뭐 이런 과정이죠. 전체 내용 일치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가, 나로 묶여있는 유로 세트엔 100%의 확률로 아마 없을 겁니다. 전체 내용일치 문제가 없을 거라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되 정리하면서 읽어라. 가. 1문단을 읽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긴 해요. 문제와 해결 구조. 어떤 문제? 볼까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해결이 있죠? 몇 가지 기본 범주들로 살펴 개념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PS 구조가 있긴 있어 라고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PS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몇 가지 기본 범주라는 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지문에선 중요했기 때문이죠. 전체를 아울러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딱히 없었고 1, 2, 3, 4만 각각 알면 끝나는 내용이긴 했어요. 1번부터 어떤 정리를 했어야 됐나? 읽는 건 한번 읽어보세요. 전 정리만 해볼게요. 청구권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X랑 Y가 있죠. 저는 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메모가 시간 낭비로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한 법적 의무가 있다면 의무가 먼저 발생되면 X는 Y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A 청구할 수 있다. 돼요? Y는 X에게 A라는 A라는 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X는 Y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청구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이해해보면 되죠? Y가 X에게 10만원 갚을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지닌 채로 살아가요. 그럼 X는 Y한테 야 10만원 내놔. 언제나 할 수 있다. 물론 10만원 내놔? 안 해도 돼요. 왜? 권리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청구권의 내용. 되나요? 그 밑에 자유권 엄청 중요하죠. 자유권은 이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자유권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빠뜨리는 내용은 없었어.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리가 됐어야 돼요. 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이게 다였던 것 같긴 해요. 볼게요. X랑 Y가 있다. X는 Y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즉 의무가 없다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끝날 줄 알았더니 빠뜨리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 무언가 빠뜨리면 큰일 나는 내용이 나와요. Y는 X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야? 의무가 없고요. 오히려 방해 권리가 있어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전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서로 자유다. 왜 종합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 종합한 내용을 기준 잡아서 판단하고 그게 아니면 상세한 내용 나중에 볼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나면 이 자유권의 내용은 서로 자유다. 얘도 얘한테 어떤 행동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얘도 반대로 얘를 괴롭힐 권리도 있어요. 괴롭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방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서로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 그게 자유권이었는데요. 기준 잡았나요? 가보자고요. 문제 풀러. 18번 자유권. 저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서로 자유 1번
안 되는 이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 그러면 담을 높게 세우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2번 낙엽을 주울 수 없다. 그렇지 않겠죠. 3번 빌릴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죠. 서로 자유. 4번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 막을 수 있다가 아예 쉽게 나왔죠. 방해에 대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즉 서로 자유. 답은 4번. 5번 허용해야만 한다. 보이죠? 의무 부여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에 대해 풀었나요? 그러면 이제 가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일단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정리를 위해 읽자. 세 번째, 권능으로서의 권리. 이건 뭔 얘기할까요?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X가 C에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던데요. 효과 C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C라는 게 야기가 인정된다면, 두 번째, C에 대한 권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요? 10만원 또 해봐요. X가 Y한테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게 인정된다. 즉 X가 Y한테 야 10만원 내놔 했더니 얘가 1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X는 10만원 주기 상황에 대해서는 권능을 지닌 거예요. 돼요? 끝. 소송할 권리 같은 것도 소송을 해서 피고소인이 되고 고소인이 됐다. 이런 자격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고소라는 행위, 소송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권능을 지니는 거죠. 핵심은 그냥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권능을 지닌다. 이 정도였어요.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리하고 끄덕끄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랬다. 그 다음 면제권. X랑 Y가 있어요.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면, C 권능이 없다면 X는 Y에게 뭘 갖는다? 면제, 법적 면제를 가진다. 면제권은 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면제되고 있는 권리지. 면제되고 있을 수 있는 권리지. 왜? 얘에게 권능이 없기 때문에 X는 면제되고 있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권능으로서의 권리랑 면제권은 되게 반대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유권이랑 청구권은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딱히 그 관련성이 엄청나게 보이질 않고 청구권 따로, 자유는 그냥 서로 자유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각각의 내용들이 총 4개의 덩어리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억했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지를 알고 이제 나로 가는 거예요. 나가 빡세요. 교육청의 독서가 어려웠던 이유, 가, 나 지문 중에 나가 어려워서예요. 그리고 뒤에 딸린 문제들이 어려워서예요. 그리고 요 첫 세트가 가, 나 세트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뒤 세트에 대한 무한 상상을 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게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면 뒤엔 더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뒤에서 뇌절이 반복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했어야 됐나 보는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얘기하죠. vs 되죠? 그러면 1번 의사설, 2번은 어딨죠? 이익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캠 좀 줄이고 갈게요. 갑니다. 의사설과 이익설을 보긴 볼 거지만 우린 언제나 의사설에서 그래서 얘는 권리를 뭐로 보는데? 이래야 돼요. 이익설에서도 그래서 얘는 권리를 뭘로 보는데? 이익설은 여기 아니라 여기다가 번호 붙이는 게 좋았겠네요. 기본적으로 권리란 무엇인가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 거니까 내용을 종합했을 땐 권리는 이거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겠죠? 쭉 보니까 의사설에서는 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 의사에 의한 선택이 지니는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래요. 끄덕끄덕 됐으면 넘어가면 돼요.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딱 여기가 미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리되고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떻게 정리되면 딱 맞았냐면 첫 번째 요거였어요. 권리란 거기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이게 포인트였는데 권리는 뭐 플러스 뭐다. 권능 플러스 선택이다. 요 구조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권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의무 이행 여부 통제. 여기까지 해놓고 말로 이해해보라고요. 권리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에는 언제나 의무가 존재한대. 왜? 권리에는 권능과 선택인데 그 권능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통제한다고 했어요. 즉 10만원으로 해본다면 X와 Y가 있다고 치면 X가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이서 Y한테 10만원 내놔 10만원 내놔 하지만 내가 10만원 내놔 했을 때 그 10만원이 먼저 나에게 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나는 1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얘는 10만원을 줘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게 맞고
그리고 권능은 무엇인가?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내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그 Y의 의무를 통제할 수 있는 게 권능이고요. 또 하나 선택은 무엇인가? 달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달라고 안 말하거나 이게 선택이라고요. 이 권능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권리라고요. X는 Y한테 가장 먼저 돈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거에 따라 Y는 줘야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그게 권리라고요. 뭐랑 뭐가 중요했다? 권능과 선택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과 선택을 처음에 잘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읽혀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잘 안 읽힐지도 몰라요.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권능의 같은 말, 합리적 이성이긴 한데. 가령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있죠?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왜? 권능과 선택 중에 하나가 없어서일 거예요. 그 중에 권능이 없어서예요. 권능은 뭐라서? 이성 그 자체라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권능도 없죠.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리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받는 건 처음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왠지 이해할 수 있죠. 권능이 없으면 주체라고 안 하네. 그리고 동물한텐 권리가 없다고 보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일 권리, 즉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뭔 얘기일지 알겠어요? 이건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면제권이라는 건 면제되고 있을 권리잖아요. 면제할 권리가 아니라. 아까 면제권 나왔는데 가랑 관련 지어서 읽어야 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보면 Y가 X한테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 X는 Y한테 면제권이 있죠. 이 면제권은 면제해주는 권리가 아니라 면제되고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권능은, 즉 권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면제를 널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 면제되고 있지 않을래. 즉 너 나한테 권능 수행하고 있지 말는 않는 상태를 하지마. 말이 어렵죠? 너 권능 그냥 행사해 라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선택해버리면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말인데요.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한다. 즉 면제되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Y가 얘한테 권능이 없어요. 왜? 돈 빌려준 적이 없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할 권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Y한테 이 상태에서 면제권을 지녀요. Y가 X한테 아무리 1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권리, 그리고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 자체에 처해 있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X가 어느 날 이 면제권에 대한 포기를 하고 싶어요. 갑자기 나 Y한테 구속받고 싶어. 그럼 선택을 통해 면제권을 행사하지 않게 돼요. 면제권은 있지만 행사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Y는 갑자기 권능이 생겨요. 너 10만 원 내놔. 이러면 X는 자기 선택에 의해 10만 원을 언제나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또한부터 끝까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면제권에 대한 내용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면제권은 면제할 수 있는 권리, 면제하는 권리가 아니라 면제받고 있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미 가의 끝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죠. 이 정도? 결국 얘는 뭐예요? 권능과 선택! 이거였어요. 각각 권능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체를 좁게 볼 수 있고 면제권이라는 걸 포기했을 때 그 선택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끝. 이게 의사설이라고요. 의사설이라서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 되게 의사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까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이익설. 이익설은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는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한 정리는 아니고 실전적인 정리가 되겠죠. 이익설. 기본적인 입장은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갔어야겠죠? 정리를 한다면 권리란 이익이다. 타인의 의무. 누군가의 의무가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누군가. 그럼 싹 다 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의무를 수행해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익을 보더라. 그럼 권리. 또 10만 원으로 가볼까요? 이 사람은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갚겠죠? 그리고 10만 원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권리자예요. 맞잖아요. 의무의 반대인 권리인 거니까. 그래서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본다. 당연하겠죠. 이익설을 주장하는 라즈는 권리와 의무가 동절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아까는 의무가 있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이 권리가 됐던 거라 의무가 권리를 만들었던 거라면 이번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한대요. 뭐죠? 방향이 반대인데 왜? 즉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뭐지?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 이익이 권리가 되려면 조건은 이거예요. 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이익. 뭔지 알겠어요? 누가 의무를 갑자기 수행해요. 아까는 요 측면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권리가 있다. 의무가 권리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근데 이번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한다. 권리가 있으면 이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권리라는 말 자체의 조건이 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이익이 돼야만 그 이익을 권리로 승격시켜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되나요? 반대가 잘 돼야 돼요.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호펠드식으로 말한다면 쭉 뭐 그랬다.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들 수 있다? 저 같으면 이 마지막은 치울 거예요. 왜? 비판받는 내용 위에는 하나 했고 그게 아니면 이익설에 대한 비판이니까. 아니면 읽고 가도 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계약하며 병에게 꽃을 배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을은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을이 의무를 달성하면 결국 병이 이득을 봐요. 뭐죠? 권능을 가진 사람은 병이 아니라 갑인데 그래서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익의 수혜자가 곧 권리자여야 되는데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한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따 문제점 얘기하면 다시 와서 확인해야지. 요 정도 마인드예요. 17번 풀어볼까요? 하트와 라즈라고 했어요. 사람 이름 못 찾았으면 뭐 망하는 거였죠. 근데 올라가서 찾아보면 되니까. 하트는 무슨 설? 의사설. 예, 이익설. 가볼게요. 1번.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X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 권능은 선택과 함께 권리의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지우세요. 2번.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X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능과 선택 중에 선택을 했을 뿐인데요. 포기한다는 것도 선택의 일종이니까. 자신의 권능을 부정한다? 선택과 권능이 뭔 상관이죠? 권능 플러스 선택이 권리가 되는 것 뿐인데. 구성 요소들인 거잖아요. 3번. X가 권리자라면 X는 Y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 권능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돼요. 답은 2번. 나머지 해볼까요? 4번 라즈, 이익설. X의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Y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X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까 처음 봤던 내용이에요. 이익이 곧 권리를 만드는 것. 이익이 없다면 권리라고 보기 어렵겠죠. 지워주시고요. X의 이익이 Y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 것일 때 X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이죠. 권리라고 말하려면 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이익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권리가 아니다. 5번은 반대 방향의 이야기였네요. 2번 끝. 19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사설.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의사설이에요. 의사설은 의무가 권리를 만들었나? 아까 봤더니 권리가 대응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데요? 뭐야? 그냥 반대 방향인가? 방향 반대도 인정됐던 건 이익설이었다고요? 그럼 1번을 의심하고 1번에 반대되는 사례를 찾는 거예요. 의무가 있지만 권리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동물보호 의무, 권리자가 없다고 했죠. 왜? 권리자의 조건은 권능 플러스 선택이니까. 2번. 의사설은 권리의 본질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의사에 의한 선택. 그리고 권리자는 뭘 가졌죠? 이미? 권능을 가진 사람이죠. 지워주시고요. 3번. 의사설은 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갖춘 자만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 내용 아까 기억나죠? 동물은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왜?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 더 하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 면제권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현대 상황에서 좀 설명하기 어렵지 않느냐? 4번.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라고 본다.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 정당화된다. 요건데요. 권리가 의무를 존재하게 한다. 요 방향이었는데요. 5번.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할 경우 어렵다? 아까 어려운 점 뭐 있었지? 가보면 똑같이 상충하는 이익 나와요. 그럼 1대1 비교로 바로 지워버릴 수 있어요. 1번에 확신 갖는 거죠. 요거죠. 그 다음 이거.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원래 화작 같으면 거꾸로 풀라고 하겠지만 가가 더 쉽고 나가 더 어려워요. 가는 나눠져 있잖아요. 4개 덩어리로. 그러면 가부터 하고 나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눠봐야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호펠드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아닌 걸 지우는 거죠. 가볼게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얘는 권리예요.
권리의 네 가지 중 뭐일 것인가? 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수혜자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네 개 중에 하나 어떤 느낌인지 보는 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다.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 권리. X가 있고 Y가 있고 얘가 얘한테 권능이 없다면 얘는 얘한테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언론 출판에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니까 얘는 무조건 뭐죠? 면제권이죠. 1번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오케이. 2번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것이고 딴 거 보지 마세요. 지우는 거예요. 3번 면제권 오케이. 4번 권능으로서의 권리 지우는 거죠. 5번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갑자기 5번에 나오면서 둘 다 된다? 둘 다 될 리가 없기도 하고 혼자 이런 선택지인데 얘가 답일 리도 없겠죠. 지워주시고 이제 뒤에만 보면 돼요.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가를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하트는 뭐였지? 권능과 선택이었지. 3번 하트라면 또 하트네. 가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는 권리로 승인된다. 뭐야? 뒤에 내용은 하트 내용이 아니라 뭐였죠? 얘는 라즈의 이익설의 내용. 지워지고 답은 바로 1번. 자세하게 가에 대해서 나 지문을 가지고 생각할 순간은 없었어요. 그냥 3번은 하트 라즈 바꿔치기였어요. 이익설과 의사설 바꿔치기. 돼요? 답은 1번. 이 정도였어요. 돌아가면 가는 나와 달리 권리의 기본 범주 그 의미들을 분석하고 있다. 아예 하나 둘 셋 넷 나누는 거라서 그게 기본 범주인가만 확인하면 답은 1번이 되겠죠. 나와 가는 되게 달랐고 가의 특징을 말해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 정도. 이 어려우는 뭐였죠? 뭐가 어렵다?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되기 어렵다. 어렵다면 보지 마시고 앞말을 꼭 기억하세요. 인정되기랑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살림이 어렵다? 뭔가 경제적인 게 들어간 것 같은데? 2번 여행 가기가 어렵다. 인정되기 어렵다. 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3번은 난이도 얘기하는 거고 4번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5번은 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추가적인 의미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확신 갖는 그런 과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첫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지문 가볼게요.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에서 중요했던 거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 정리한 다음에 쓴 다음에 돌아보면서 그래 이건 이거였어. 중요한 내용 이런 게 포인트였지. 많이들 못했을 만한 과정은 이거일 거예요. 권능과 선택 이 두 가지로 뽑아내지는 요 느낌. 요 느낌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했고 그걸 못했으면 좀 많이 문제 푸는 것도 좀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었죠. 뒤에 이익설은 첫 번째 정리를 그냥 순진하게 하고 두 번째 정리를 하면 서로 반대 방향인 게 보여요. 아, 요 방향은 이래서 되고 요 방향은 이래서 되는구나 하는 걸 차례차례 알고 두 가지가 다 맞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 그게 이익설에서는 중요했죠. 여기선 요 왼쪽에 네 가지는 할 게 없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자유권 위주로 문제 풀어주는 거 서로 자유라는 패턴이 중요했다. 이 포인트가 중요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면제권이란 말 나왔을 때 그냥 면제권 이겠거니 하지 말고 아까 나왔던 면제권의 기준 다시 한번 봐주고 돌아가서 푸는 거 중요했다는 거죠. 가에 해당하는 거 먼저 풀고 나에 해당하는 거 나중에 푼 다음에 가, 나를 같이 풀 건데 그러면 기억에서 좀 손해볼 수 있으니 써놔라. 이 내용이에요. 잘 쓰려고 연습하는 거지 여러분. 안 쓰려고 연습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쓰다가 틀리니까 이제는 안 써야지.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잘 쓰기 위한 연습을 수행하세요. 매일매일 어차피 독서 지문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알고리즘. 제가 또 이 시험에서 실수를 한 이유기도 하죠.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 내용일치 문제가 없죠. 믿는 구석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건데 믿는 구석까지 없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체 내용일치를 찾으려고 다니다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서로 비교하는 거 말고 딴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구나. 평가원스럽지 않다면 뭐 이런 거겠죠. 지문에 다른 내용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기억 뭐, 니은 뭐, 디귿 뭐만 각각 이해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지문이에요. 사실은. 지문과 문제의 관계 보면 문제부터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부터 볼 때 꼭 정해줬죠. 전체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봐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체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안 보면 지문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될 거라서 지문 읽는 게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얘를 분석하라는 거가 첫 번째요. 두 번째, 전체 내용일치 문제를 분석하면 지문 읽기가 안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쉬워져요. 왜? 그것만 가지고 첫 번째를 기준 삼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해지고 지문의 많은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좀 좋죠.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만약 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문제부터 절대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그냥 지문 보는 거예요. 다만 지문을 볼 때 그 지문이 말도 안 되게 혼자 난이도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는 적어도 피할 수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곁다리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못 낸 거예요.
우연히 전 발견했죠? 기억, 니은, 디귿만 보면 되겠구나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뭐가 안 중요하다는 건지 알아요? 1문단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1문단을 뭐 낼 수가 없다니까요? 삽입정렬 바로 보는 거죠. 삽입정렬은 이게 뭔데 싶으면 위에 좀 훑어봐도 괜찮아요. 정렬이라는 게 뭔지. 근데 뭐 자세한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삽입정렬 무조건 이거니까 알아야 돼. 니은도 디귿도 이런 지문이에요. 불친절한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주고 문제를 또 풀어나가야 하는 좀 슬픈 상황이죠. 가봅니다. 삽입정렬.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한다. 쭉 보면 이런 방식이죠. 쭉 있으면 기준을 예로 잡는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대본대요. 첫 번째 5, 2, 7을 갖다 대봐요. 그랬더니 오름차순이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상하군. 여기다 댄대요. 그랬더니 괜찮군 이런대요. 벌써 몇 번 했죠? 한 번 했죠. 가볼게요. 5, 2, 7을 했죠. 그런 다음에 89. 이번엔 5, 2, 7, 5, 6, 4가 있는데 여기다가 87을 대본대요. 여기다 대봤더니 이상하구만. 한 번 안 했고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넣어볼게요. 중간에 넣어봤더니 또 오름차순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87 여기 간다. 아 이게 삽입정렬이구나. 처음부터 이 삽입정렬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정도로 따라해보는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왜? 기억, 니은, 디귿 다 해야 되는데 기억부터 모르면 기준점을 아예 잃어버리잖아요. 되나요?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 수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냐면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이 난리가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모르는 거죠.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할 수 있는 추론은 28번을 가져가는 거 정도예요. 돼요? 병합정렬. 이따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병합정렬은 정렬하라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뒤 다시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하다가 뭔 방식인데? 하고 봤더니 굉장히 어렵더라. 근데 요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았어요. 병합정렬은 두 개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둘 나누다가 결국 하나씩 있을 때까지, 하나씩 남을 때까지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합쳐가면서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걸 처음에 다 이해하긴 되게 어려워요. 다만 이해할 수 있게 써있긴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처음에 좀 빡셌지만 다시 보면 할 수 있었다. 바로 사람이 뭘 보게 되냐면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나 과학 지문이든 기술 지문이든 뭐 이런 지문이든 간에 내용이 어려울수록 꼭 메모해야 되는 건 같이 잡아주고 가야 되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의 수가 줄어든다 하고 가자고요. 이건 그런 다음에 대충 보고 이해를 아마 했으면 좋고 못했으면 말고 그러다가 12번인 걸 알게 되죠. 기억보단 니은이 더 효율적이네 뭐 이런 생각 정도. 자세한 내용 거의 모르고 푸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 디귿 기수정렬은 뭐래요? 원소들의 각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여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Q에 넣는 방식이다. 처음엔 Q가 뭔데? 이래요. Q는 먼저 넣은 자료를 먼저 내보내는 자료 구조이다. 그렇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원소들의 각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로 연산을 수행한다. 모듈로 연산이 뭔지 또 몰라요. 집합이 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기수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모듈로 연산으로 1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여 그리고 쭉 따라가다 보면 할만할지도 몰라요. 그냥 4라서 Q4구나. 7 이렇게 1차 정렬된 원소 1차 정렬은 1의 자리 가지고 하는 거죠. 10의 자릿수의 숫자를 활용하여 차례대로 2차 정렬한다. 그러고 나서 3 그 다음에 자릿수가 없다면 뭐 0으로 간주한다. 기수정렬은 원소들 중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만큼 원소들만 그랬다. 그래가지고 24번이 된다. 오케이. 뭐야 28, 12 그리고 24잖아. 요 정도가 아마 첫 정보일 거예요. 기억보단 니은이 우월한데 뭔가 28, 24 디귿은 되게 중간으로 애매하네. 기억보단 디귿이 낮고 디귿보단 니은이 나은 구조. 요거밖에 몰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려가면 비벼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았던 건 기억, 니은, 디귿을 조금 더 샅샅이 뒤져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는지 볼게요. 일단 보고 다시 가서 이해해보는 걸로. 27번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정렬된 부분의 원소와 정렬할 원소를 비교한다. 이건 할 수 있죠. 기억과 달리가 아니니까 지우는 거예요. 왜? 기억의 특징이고 기억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렬된 집합을 만들기 위한 연산의 수가 감소한다. 과연 그럴까요? 갖다 대는 횟수가 늘어날 텐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2번의 인상이에요. 3번 니은과 달리 기억과 디귿에서는 집합을 각각의 원소로 분할한 뒤 정렬한다. 니은과 달리 기억과 분할한다? 니은이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지워주시고. 4번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원소들의 자릿수에 따라 모듈로 디귿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듈로 연산은? 디귿 달리가 뭐야? 5번 디귿과 달리 기억과 니은에서는 원소들 간의 비교 횟수를 통해 시간 복잡도를 구한다. 비교 횟수? 라는 말이 나왔나? 가보는 거예요 이제. 비교 횟수. 비교 연산 횟수. 그 다음 비교 연산 비교 연산 횟수. 둘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얘는
자릿수 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네. 한정된 정보로도 문제가 풀려요. 이게 10월 모의고사의 뒤에 두 지문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가서 이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삽입정렬은 그게 다였긴 했어요. 다만 빠뜨리면 큰일 나는 게 있었죠. 뭐 삽입정렬은 갖다 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건데, 보면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하여 여기였어요. 이거 약간의 뭐랑 같은 거냐면 예외사항 같은 거라 따로 알아두면 좋고, 또한 여기서 뭐가 티가 날 거냐면 기출을 많이 돌린 사람이 티가 날 거예요. 수학을 잘 모르고 이런 걸 잘 모른다 쳐요. 근데 기출을 많이 돌린 사람은 요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알죠. 왜? 기본적인 방식과 특이한 상황에 대한 제시니까. 그리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요 식을 한 번에 이해할지도 모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져가고 밑을 보는 거예요. 얘는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줬기 때문에 얘를 한번 활용해 봐서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아니, 저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나왔어요. 저 수학을 거의 아예 못하거든요. 볼게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둘씩 하다가 어디까지 나눴냐면 여기까지 나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나눈 거예요. 나눈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527을 앞으로 끌어왔죠. 왜? 둘 중에 527이 작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더 작은 거부터 쭉쭉 했죠. 그래서 여기 횟수를 1, 1, 1, 1이라고 나중에 계산을 해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멘붕 오죠? 얘로 오는데 왜 2이지? 그건 여기 써 있어요. 그 후 병합한다 그러다가 527, 564를 72, 89랑 병합할 때는 527과 71을 비교하고 또 527과 89를 비교한대요. 요 말을 이해하면 좋겠네요. 얘랑 얘를 비교하고요. 한 번.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 527이 더 작으니까 564는 필요가 없어요. 527이랑 71 해봤더니 71은 나보다 작구만. 얘보다 왼쪽. 그리고 만약에 89를 했는데 89가 520초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낑겨 넣든지 해야 돼요. 비교해봤더니 근데 나보다 작구만. 왼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개수에 따라 두 번 한 거죠. 얘도 하는 거예요. 6과 34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6과 0을 비교했더니 나보다 작구만. 6이랑 3을 했더니 3도 나보다 작구만.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죠. 두 번 해보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랑 이번에는 얘가 나서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몇 번 할까요 이번엔? 아까는 일단 한 번이었고 여기가 두 개라서 두 번. 여기가 두 개라서 두 번이었어요. 이젠 요만큼이랑 얘를 비교해야 돼요. 얘가 나설 거고요. 몇 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했더니 작구만.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라 4번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1111. 왜? 둘 할 때는 한 번씩만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왼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둘은 왜 하죠? 왼쪽에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오른쪽에 원소 개수만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왜 하죠? 4대4 할 건데 이 한 명의 선수가 나서서 하나, 둘, 셋, 넷 4번 하고 우리보다 작구만 왼쪽으로 치워버릴 거니까. 그래서 12번이 된다. 이 정도. 기수정렬은 읽어보면 아마 수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자릿수 가지고 하는 거다. 이제 28번 본 게임에 들어가야겠죠. A. 전 이거부터 했어요. 4개, 8개, 8개. 왜? 수학을 못해도 뭐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비문학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례 반비례는 문제에 나온다 이거죠. 원소 개수가 줄면 연산도 준다. 연산 시간도 준다. 1번. A는 삽입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6번이 되겠군. 여기서 선택하는 건데 해볼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계산이니까 저 같으면 미뤄요. 2번. A는 삽입정렬보다 병합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 원래 얘가 더 우월한 거 아닌가? 심지어 병합정렬에 어떤 얘기 나와 있냐면 이거 병합정렬 얘기예요. 원소 개수가 줄어들면 연산도 줄어든다던데? 뭐야? 시간이 더 얘가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됐지? 2번. 큰 틀에서 의심 대상이죠. 3번. B는 병합정렬보다 삽입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 의심을 함부로 확신할 수 없게 3번이 나와 있어서 3번이 어려운 거예요. 4번. C는 병합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되겠군. C가 12번인지 어떻게 알지? 아까 12번이었고 8개 이런 걸 먹어서 지워줄 줄 알아야 돼요. 돼요? 5번. B와 C는 기수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겠군. 기수정렬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왜 888이 됐지? 8개의 원소인데 그걸 3번 했다. 왜? 제일 큰 게 세 자리 수였으니까.
8개인 거 똑같고 세 자리인 거 똑같나? 똑같네? 그럼 동일하겠군.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4, 5 지우고 1, 2, 3 게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1번, 2번 때문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삽입 정렬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돼요. 564가 있네요. 그냥 이거 완전 노가다 하는 방법. 527을 여기다 대봤더니 아니네 갔어요. 그러면 일단 564 놓고 아까처럼 1 플러스 2 플러스 할 수 있잖아요. 564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527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 번 했죠. 한 번 했더니 결과는 527, 564예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527, 564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89를 대볼 거예요. 89를 여기다 대봤더니 봤더니 이상하구만. 일로 가야 돼. 527가 대봤더니 안 되겠구만 했더니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89, 527, 564가 되는 동안 두 번이 더 일어났네요. 한 번 더 72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가야 되니까 3이 더해져요. 그래서 6번 맞네. 그러면 삽입 정렬은 6번. 병합 정렬은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각각으로 됐을 때 1, 1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있을 테니까 플러스 2 돼요? 아니 564, 527, 89, 72면은 되잖아요. 527, 564 요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72, 89가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건 얘 가지고 얘 한 번, 얘 한 번, 두 번이라니까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돼요? 4. 삽입 정렬보다 병합 정렬을 사용할 때 증가하겠군.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예 수포자여서 계산을 완벽하게 포기할 것인가. 근데 포기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이상해지긴 하는데 의심 가는 거 찍으면 2번이긴 해요. 근데 3번. 얘가 왜 어려운 거냐면 3번을 가지고 이상한 눈치를 채서 답을 아예 확신하고 틀린 친구들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얘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야 여기 있는 거랑 답이 똑같겠구만 하면서 3번을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망했죠. 삽입 정렬은 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해보면 알 수 있다가 첫 번째 단서. 두 번째는 이걸 써먹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게 두 번째 단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한다. 얘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할 게 없다. 얘 기준 놓고 그대로 그래서 얘는 7번 만에 모든 배열이 완성된다. 그래서 병합정렬보다 삽입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감소한다 하는 게 얘가 7번이고 얘는 아까 있던 거랑 똑같아요. 개수 가지고 하는 거니까 12번 12번보다 7번이 더 감소한 게 맞으니까 3번은 옳은 말이 되어버리죠. 구성 요소의 종류만 가지고 그냥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삽입정렬이라는 걸. 삽입정렬은 기억이니까 한 번쯤 해봤다면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 정도? 28번에 답은 2번 하면 되겠죠. 4, 5번 먼저 지우는 게 중요했고 받아들인 다음에 삽입정렬을 해봤으면 조금 접근이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예 몰라서 하나하나 해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했다 한 내용이에요. 사실 2번이 너무 답 같아서 2번을 확신을 가지고 찍기도 했죠. 요 정도? 답은 2번이었다. 29번 얘는 좀 쉽죠? 얘는 10의 자릿수가 아니라 100의 자릿수지롱 이러고 3번이었어요.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다고 해놓고 전 얘를 틀렸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갑자기 모든 걸 이해하고 딱 풀어야 돼서 근거 찾으려고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다시 그 상황을 돌아가면 그러지 않겠지만 답은 1번이 됐다. 효율성을 위해 하는 거였고 줄여야지 정리를 쉬워지니까 뭐 이런 얘기의 다른 내용. 그게 1번 선택지가 됐죠. 요 정도?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뭐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리즘 이런 거 잘 못하긴 하니까. 근데 확실한 건 첫 번째 삽입정렬이랑 병합정렬. 병합정렬이 특히 해보면서 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 말 가지고 이해해보는 거. 또 삽입정렬도 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를 알면서 예외까지를 챙겨가는 거. 그게 포인트였고 기수정렬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모듈로라는 게 뭔데 큐가 뭔데 라는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런 게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처음부터 알았어야 돼요. 기역 정리, 니은 정리, 디귿 정리 각각을 할 줄 알게 되고 기역과 니은이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그리고 기역과 디귿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내면 이 지문 끝나겠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는 없겠다. 그저 기역, 니은, 디귿만 잘하면 끝나는 지문 세트네.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지문을 읽어줬다면 승산은 있었다. 그리고 의외로 좀 쉽게 풀린다는 평도 많은 지문이죠. 저처럼 쫄고 멘탈 나가면 또 힘들다. 저는 요 28번에서 좀 멘탈이 조금 나갔거든요. 계산? 계산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네 계산해야 되네 이 순간에 이제 멘탈이 나가서 이 30번 같은 걸 그르치게 된 거죠. 그 멘탈 나감의 영향은 다음 지문까지 전 이어졌습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같이 일단 가보긴 할게요. 요거네요. 요 지문 좀
엄청 어렵다는 평가가 많고 저도 풀 때 굉장히 어렵게 풀었는데 좀 다시 보니까 되게 아쉬워요. 멘탈이 온전한 저라면, 집중력이 있었던 저라면 되게 괜찮게 읽었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원래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원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봐주세요. 에이, 저 새끼 저거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좀 걸러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거 아니면 보통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들으셔도 될 거예요. 전체 내용 일치 있네요. 얘 가지고 읽는 거예요. 얘 가지고 무언가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준 삼아서 읽을 건데 아쉬운 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죠. 1번 탄산무수화 효소. 일단 키워드 같은 느낌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탄산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유식하게 뭐 CO2 쓰면 좋겠지만 유식하게 물, 탄산 이때도 작용. 밑에 탄산이 이산화탄소와 물에 되는 과정에도 작용. 즉 요 방향과 요 방향 거꾸로도 작용? 둘 다 작용하는지 한 번, 두 번의 체크가 필요하다. 돼요? 2번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와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는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 그리고 조직에서 폐로. 폐에서 산소를 주는 거구나. 그리고 조직에서는 폐로 이산화탄소를 다시 주는 거구나. 그걸 몇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이다 했는데 세 가지일 거란 기대보단 몇 가지일까? 라고 체크하려고 읽는 게 조금 더 맞았을 것 같아요. 3번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기 어렵다. 참고로 저는 이런 생물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 치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요. 3번에 전 이렇게 했어요.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할 건데 헤모글로빈, 이산화탄소. 이때 산소는 방해되는 내용인가? 요걸 봐야만 한다 하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할 때 산소는 방해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해되지 않는 것인가, 요 정도? 내용을 좀 바꿔서 확인해 보려고 보는 거예요. 4번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이 형성되는 반응. 아까 봤던 거네요. 탄산 무수화 효소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반응은 주로 혈장에서 일어난다. 장소 체크. 5번 평균적으로 조직 내 산소는 46, 이산화탄소는 40. 산소와 46 혹은 40, 이산화탄소는 40 혹은 46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기억할 내용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38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해야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비슷한 내용 오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 같으면 있었나? 하고 계속 스캔해야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꾸 읽으려고 해야지. 왜?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 갑니다.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보세요. 1문단. 1문단이 좀 구려요. 왜 구리다고 하냐면 배경지식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배경지식 있는 사람은 읽으면서 뭔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하나 쓰면서 봐야 돼요. 그거 좀 빡쳐요. 볼게요. 폐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구나. 그때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야 했다고 보는 거죠. 이후에 하는 거니까. 몇 가지 방법임.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기체 교환은 분압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 낮은 곳, 당연한 얘기죠.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와 폐나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 동맥과 정맥에 대해 몰랐던 사람은 정리해놨어야 됐고요.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 뭔가 시작돼서 출발한 혈액이 동맥혈이죠. 그리고 일어난 후에 폐로 흐른다라는 건 다시 돌아오려고 흐르는 게 정맥혈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가와 나가 있으니까 그 가와 나를 VS에서 볼 순간이 분명히 올지도 모르겠네요. 폐포 내 산소 분압은 100에서 110이고 보자마자 전 뭘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아까 숫자 뭐였지? 그랬더니 산소는 46 맞아? 뭐가? 조직 내의 산소 분압 46 맞아? 쭉 봤더니 뭐야? 조직 내 산소 분압은 40. 편하게 지우고 가자고요. 이거 됐을 것 같다고요. 그 다음 다시 읽는 거죠. 폐포 내 산소 분압은 이러면서 100에서 110이고 그 주위의 모세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이므로 폐포 내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정맥혈로 확산된다. 이게 뭔 소리일까? 뭔 소리일까 싶었다면 멈추고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좀 쉬워요. 왜?
110에서 40으로 확산된다.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이러고 끝나면 돼요.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 각 신체의 조직으로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 조직 내 산소 분압은 40. 이니까 동맥혈에서 어디로 갈까요? 조직으로 산소를 주는 거예요.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 끝.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 그런데 산소는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 여기서 기억이 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맞음? 몇 가지인데 이렇게.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두 가지인 거예요. 왜? 1.5 더하기 98.5니까. 첫 번째 뭔데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게 1번. 그리고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되는 게 2번.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몇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1.5, 98.5 더하면 100인데요. 지워주세요. 다만 궁금해해야 되는 건 이산화탄소는 몇 가지일까? 아마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가 아닐까? 왜? 둘 중에 하나만 세 가지가 아니어야지 선택지가 의미가 있지. 둘 다 세 가지가 아니면 저런 거 만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일 것이다 생각하는 게 이따가 엄청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 산소 분압에 따른 이게 처리를 잘했어야 했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할 거면 제대로 비례 반비례 같은 거 혹은 메모 사항들 잘 정리하면서 읽으세요. 그게 아니면 내용이 너무 많은데 뭐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가서 지령 확인하고 읽으시던가요. 1번 탄산 무수화 효소는 이산화탄소화물 오케이. 2번은 아닌 거 알게 됐고 3번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한 4번 이산화탄소화물 뭐야? 하루 종일 나는 산소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선택지만 엄청 많이 남았잖아. 옵션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냥 쭉 읽으면서 산소에 대한 내용 정리를 빡세게 잘하든지 아니면 산소 내용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난 이산화탄소를 알아야 되는 이산화탄소 어디부터 나오는 거야? 한 편부터 이산화탄소예요. 밑에부터 읽고 문제 푼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보든지.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푼다면 이산화탄소 보고 와서 했을 것 같아요. 해보자고요. 탄산 무수화 요소 나와야 되고 운반 방식이랑 그 다음에 산소는 방해인지 그리고 혈장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지. 한편 각 조직의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된다.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6이고 동맥열내는 40이므로 조직에서 요로 하겠네요. 동맥혈로 46에서 40 차이가 크진 않네요. 그죠? 조직 내 이산화탄소는 조직 주변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확산된다.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 첫 번째 방법 23%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형태로 운반된다.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산소는 방해되는 게 맞았어. 봤더니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어렵다. 에이 뭐야 반대잖아. 해주고 쉽게 이산화탄소 결합하여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므로 정맥혈이 동맥혈보다도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운반에 유용하다. 정맥혈은 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없나 보죠. 돌아가는 거니까 산소를 주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 70% 여기가 세 번째 방법이겠네요.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 맞죠?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만드는 과정은 체크됐어요? 반체크.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때 수소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혈장으로 확산되어 폐로 운반된다. 혈장? 여기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건가? 결합하여 탄산 형성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아까 뭐였지? 얘가 결합하는 순간이 혈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혈장이 나오긴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적혈구네. 여기서 알면 대박이에요. 혈장과 적혈구 언제나 방법으로 VS였어요. 위에도 똑같아요. 혈장과 적혈구 언제나 VS였다고요. 혈장이랑 적혈구 바꿔치기구나. 4번 지워주고. 그럼 1번일 거예요. 탄산 무수화 요소가 한 번 더 나와야겠죠? 폐포 주위의 모세혈관에서는 쭉 했다 그러다가 탄산수소 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쭉 하다가 탄산은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 한 번 더 했고 이산화탄소와 물. 나머지 방향까지 확인이 됐네요. 답은 1번. 이래놓고 이제 해야 되는 거 하나 남았죠. 산소의 남은 내용 정리해서 끝내기. 산소 분압.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한다. 이젠 여기만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산소 해리 곡선에서 가로축은 혈액 내의 산소 분압. 만약에 이 그래프를 못 봤다면 산소 분압. 그 다음에 위에는 산소 포화도. 오케이.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정도인 산소 포화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분리가 해리구나. 더한 값은 100이다. 포화도 이게 전체래.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이다. 그러다가 정보가 정말 많군.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에서 100 구간보다 0부터 40 구간에서 더 많다. 해리가 더 많이 된다. 이것까지 하면 대박이었는데 포화는 적게 된다. 얘는 해리가 적게 된다. 포화가 많게 된다. 돼요? 산소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 분압 외에도 산소 분압이 낮을수록 친화도도 떨어져요. 왜? 해리 되니까.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친화도도 높아져요. 왜? 포화도가 올라가니까. 혈액의 pH, 온도 등이 있다. 어떤 조직의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주변 모세혈관 내의 혈액의 pH가 낮아진다. 혈액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작아져서 해리가 촉진된다. 해리가 촉진되면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돼요? 그 다음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뭐 그랬다.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면 더 쉽게 해리된다. 포화도 낮아진다. 돼요? 아, 다 읽었다. 이제 다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9번 가보면 할만할걸요? 40, 100 산소 분압이 40 여기랑 아까 여기가 나왔었는데 왜 A, B 이렇게 해놨을까? 볼까요?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A에서 B 구간 오케이 A 이하 구간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다. 왜? A 이하 구간은 뭐가 크니까? 해리가 크니까 포화도는 낮아진다. 오케이 지워주면 되죠. 아까 봤던 내용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2번 조직의 온도가 휴식시보다 상승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대요? 해리가 올라가겠죠? 해리도가 올라갈 겁니다. 포화도는 A일 때도 증가한다. 포화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겠죠. 답은 2번.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례 반비례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게 하나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3번 포화도와 해리도를 더한 값은 동일하다. 왜? 언제나 100이니까. 4번 B와 A에서 산소 포화도의 차이만큼의 산소가 휴식 시 조직으로 전달된다. 뭔 소리일까? 40과 100과 40? 100과 40 공급되는 거 맞지? 하고 지워주든가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든가. 5번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A는 여기가 해리 높고 포화도 낮고 여기서는 해리 낮고 포화도 높. 돼요? A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보다 더 크다. 답은 2번. 가 동맥혈 나 정맥혈. 이것도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뭐 40번은 괜찮아요. 41번이 너무 이상하던데요. 40번 가에서의 산소 분압은 조직을 지나면 낮아진다. 왜 낮아질까요? 줬으니까. 산소 공급이 주된 역할이잖아요. 2번 가에서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이 혈장에 용해된 산소의 양보다 많다. 헤모글로빈이 98.5, 혈장은 1.5.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나? 3번 나는 폐포를 지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폐포를 지나면 낮아져요. 왜? 폐한테 다시 내놓는 구조니까. 4번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 결국 문제가 뭘로 풀리는지 알아요? 산소 2가지, 이산화탄소 3가지. 아까 요 문제에서 2가지나 3가지나 요거 했던 걸 재활용한다니까요. 저 이것도 틀렸는데 대부분 몇 프로죠? 아까 23%. 대부분은 뭘로 운반하는데요? 대부분은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답은 빼박 4번. 5번에서 상식이 없는 사람 낚일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폐로 간다. 정맥혈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 아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러고 골라버리는데 뭐 골라버려서 많이 없겠죠?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돼요. 몸파가 배출된다. 이 내용과 정맥혈의 내용을 합쳐버리면 5번은 맞는 말이 돼요. 근거는 여기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결국 이 2가지와 3가지만 잘 정리해놨다면 혹은 잘 구별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까 더 있었는데? 하고 가서 그냥 답 찍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거죠. 38번만 제대로 하고 원래 풀던 대로만 잘했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었던 좀 뻥치는 것 같은지 그런 걸 잘 구별해서 보세요. 41번 오바죠 이 문제. 보기만 읽고 다 지워져요. 그런 다음에 뭐야 뭘 적어. 정상보다 아래로 떨어졌다는데. 답은 4번. 이런 문제라서 좀 어이없어요. 이산화탄소 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3번 이러고 끝나게 되겠죠? 아쉬운 것 같아요. 왜? 나는 충분히 할 일만 잘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문제도 마지막에 많이 틀렸던 그 문제도 무언가 뒤에 내용은 좀 쉽게 바꿔져 있었기 때문에 차례차례 풀었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처럼 어려워 보여서 쫄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답은 또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실수할 게 아닌 거에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고. 멘탈 나간 채로 얘를 푸니까 하던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했으면 꽤나 많은 구조를 볼 수 있었을 거고 위에는 산소 이야기, 밑에는 이산화탄소 이야기. 산소 이야기도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면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 꽤나 많은 거였고 이건 다른 문제에서 활용될 거니까 얘랑 얘를 맞춰보는 과정으로 문제가 풀렸을 건데 아쉽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내용 가지고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산소는 두 가지, 이산화탄소 세 가지 방법이었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갔으면 보기 문제에 쫄아서 뒤엔 더 어려울 건데 이런 생각 안 했어도 됐는데 보기 문제 그냥 뇌절로 던져버리던데 출제자가. 이런 뭐 아쉬움이 남는, 즉 우리 모두가 꽤나 더 맞을 수 있었던, 저는 다 맞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다 맞거나 조금 덜 틀리거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세트였는데 뒤늦게 분석하면서도 사람들이 아니 뭐 평가원도 아니니까 평가원스럽지 않으니까 버려 뭐 이러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더 없었는가 하는 걸 좀 그래도 반성해보고 공부할 거 다시 정리해보면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인 것 같아서 나름의 해설 강의 한번 준비해서 찍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수능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줘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